의사들도 가능하면 기회되면 미국으로 가지. 엔지니어도 가지. 기업도 가지. 미국도 오라고 하지. 지금 상태에서 그럼 한국 정치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 한국 정치가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재와 자본이 빠져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포퓰리즘에 눈이 어두워서 이걸 공론화시키고 있지 않다. 미친놈들이다. 자본과 인재는 국가를 선택해. 특히 기업, 시민, 그리고 인디비주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자각한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인디비주얼하고 프로퍼티와 그리고 육체적인 이 트랜스퍼 상황을 눈을 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두려워. 여기는 토착민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토착민들이 되게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그거를 기반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한국이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 대응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건 상속세 폐지하자. 한국을 뭐 먹고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신사업들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는 기본적으로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지키기도 바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또 새로운 거.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뭐라고 하지? 조방원이라고 하나? 조선 방산, 그 원자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요새 AI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뭐 HBM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돈 AI 산업과 함께 같이 버는 거고 AI 산업 발전한다고 하면서 전력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SMR 발주가 되니까 그 SMR 발주가 되니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서 가스터빈 만들고 설비 만들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는 미국 회사들이 SMR 설계를 하는데 원자력 파운더리지. 원자력 파운더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시공하고 SMR 하는 건 거기 장비 들어가는 거 다 이렇게 또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돈 버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어떤 식으로 가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우리나라 방산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이 능력만 유지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몫은 있어. 우리 몫은 있는데 문제는 가능하면 이제 더 부가가치가 높고 이제 우리가 4만 불, 5만 불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해야지. 뭐 우리가 AI 관련돼서도 뭔가 나오고 그 플랫폼에서 새로 적용된 플랫폼에서 로봇 산업이니 뭐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크게 도약을 하는 걸 꿈꿔 봐야겠지.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뭐 그 인공지능 칩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설계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상태에서만 돼도 조선이 됐건 뭐 원전이 됐건 반도체가 됐건 뭐 방산이 됐건 다 대한민국 유망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PD님 그냥 이거 나중에 보내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말은 투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다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이게 미래에도 과연 한국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나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 미국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데 난 그렇게 안 보거든. 메이크 아메리카 언론 어게인이거든. 원로주의로 핵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가 강대국은 다른 거고 패권국은 전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패권국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든. 자기네들이 패권국으로서 얻는 이득보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더 넘어간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 비용이 자국민들에게 부담되고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패권국을 하느니 그냥 강대국으로 가겠다. 여기서 그레이트 어게인의 그 그레이트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 제조업하고 관세 장벽 올리고 기타 등등 하는 거에서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 이 자체에서도 하겠어. 정법 올리고 여기서 이 안에서 잘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벽을 올려서 그 성벽 안에서 잘 살겠다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권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패권국은 없어. 강대국이지. 그 보호무역주의라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나라의 리더십이라든지 그건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고 리더십의 붕괴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헤게모닉 레짐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그러면 이건
굳이 말하면 이제 또 이게 또 태정이랑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이건 레짐이 아니라 오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트럼프식 오더지 오더. 미국 그 아메리칸 퍼스트 월드 오더지 이게 다 같이 모여 있는 레짐 체계라고 볼 수 있는 뭐 가트 체계, 뭐 WTO 레짐, 뭐 가트 이렇게 인터내셔널 인스티튜션으로 돌아가는 레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파워 폴리틱스 앤드 그냥 트럼프 아메리칸 퍼스트 월드 오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러면 뭐가 이게 그냥 이런 식의 월드 오더의 가장 큰 문제는 레짐하고 다르게 제일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예측 불가능성을 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 그 노력을 하는 거에서 뭐냐면 모두가 다 아부를 한다고. 저 인간 어디를 찔지 모른다. 일단은 미국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건 뭐가 되건 뭐 빌 게이츠건 뭐 누군가네 저커버건 가서 당신을 다 칭송하기 바쁘잖아. 최근에 젠스 황도 칭송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변동성을 최대한 줄인다 아니야. 그러니까 돌발 변수를 줄인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사라지길 빈다. 뭐 이런 거 시간만 때우자라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럼 트럼프가 사라진 다음에 미국이 다시 월드 헤게모니 그 레짐 체계를 하겠냐고. 안 되지. 나는 지금 사실 이건 미국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갈 때 이제 미국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울타리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울타리 쳐놓으려고 보니까 대장간이 없네. 야 대장간 어디냐? 한국에 있네. 야 대장간 가져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2차 전지가 없네. 2차 전지 가져와. 야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덕트 이거 공조를 할 사람이 없어? 한국에서 공조 전문가들 데려와. 우리나라가 요번에 뭐 그 WTO H1B1 비자 TO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이 그 안 한 거에서 내가 듣는 거로는 그렇게 했으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다 미국에서 정착한다는 거지. 그 혹시 뭐 이번에 그 조지아 사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지아 사태 이전에도 그러니까 WTO 그러니까 WTO가 아니라 FTA 협정을 할 때 H1B1 비자에서 칠레, 뭐 호주 이렇게 쿼터를 갖는 거에서 우리가 왜 쿼터를 안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향에서 미국 지향적인 삶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눌러 앉아서 한국을 공동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TO를 안 받는다는 거지. 애초에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선호를 한 거네요. TO를 안 받는 걸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TO를 하면 우리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다. 인재가 다 유출된다. 인재가 다 유출되고. 생각했을 수 있겠네. 거기 당장에 내가 외교부 북미국 사람들 그때 무슨 얘기 나오다 하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이중국적자였거든. 자식을 자기들부터가 미국 발령받았다. 이때가 NR 타이밍이다. 이게 본인들부터가 아는데 얼마나 미국 아메리카 선호적인 걸.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 1년에 소득이 6천만 원, 7천만 원 하던 공조 전문가가 미국 갔더니 연봉 1억 뭐 20만 불, 30만 불, 심하면 50만 불짜리 50만 불을 벌 수가 있어 여기서는? 그럼 거기서 눌러 앉지. 그리고 미국도 필요하면 그 사람들 눌러 앉히고. 아까 첫 질문이 그건가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야. 미국은 우리 울타리 쳐놨고 이 안에 대장간이 있으니까 대장장이 와 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대장장의 입장에서도 여기보다 저기가 낫네. 그러니까 우리가 2, 3평 얘기하잖아. 도자기. 그 사람이 포로 저 다시 돌아갈래요. 그분이 아마 공주분일 거야. 충남 공주에서 일본으로 잡혀가는데 여기가 낫네. 도자기 전문가. 그때 도자기는 세계적 무역물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안 해줬던 거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도자기의 시조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신화적인 인물 2, 3평이 된 거 아니야. 임진왜란 안 났어 봐. 공주에서 도자기 빚던 2, 3평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겠지. 나는 그런 거. 지금 이거에서 미국이 끌어당기는 거와 미국으로 가고 싶은 거 이게 두 개가 다 작동해. 기업도 엔지니어도
그리고 뭐 의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사태를 그때 이제 의료 사태 나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의사들도 가능하면 기회 되면 미국으로 가지. 엔지니어도 가지. 기업도 가지. 미국도 오라고 하지. 지금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한국 정치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 한국 정치가 있겠냐고. 근데 참 느낌이 미국이 이제 또 하나의 그냥 강남이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하면서 항상 그 인간에게는 상승 욕구가 있잖아요. 뭐 누가 태어나든 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 하는데 보통은 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서울에 상경한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여기서 직장 얻고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자리 잡아서 이제 뭐 아파트 사고 집 사고 이제 정착하는 게 꿈이었다면 서울 안에서는 또 한국에서 누구나 다 강남에 있는 집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애들 교육도 시키고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삶의 터전을 가꾸는 거. 근데 이제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자기 자본과 자녀 교육과 모든 거를 그냥 미국으로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신자파 운동이라든지 문화 비평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하면 코어하고 페리퍼리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코어하고 페리퍼리에다가 아이덴티티 그리고 디스커스 담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네트워크란 말이지. 그리고 그거에서 또 하는 게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신경을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로 드는 거냐면 좀 전에 강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강북 보이란 말이야. 이태원 보이라고. 이태원 보이인데 우리 때 그 강남의 고등학교 때 뺑뺑이니까 파락군에 하기 위해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앞에 형들은 중학교 때 이사를 가도 강남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서 뭐 H일보 부장님 아들이 있었거든. 그러고 이제 그 4학년 때 갔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무슨 건설사 사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걔는 또 3학년 때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야 누구네도 가고 누구네도 갔는데 빨리 가야 된대. 늦게 가면 고등학교 배정 못 받는데. 아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는데 이제 딱 이제 그러니까 5학년 1학기 때 전학간에까지는 강남에 배정을 받고 5학년 2학기 때 전학간에는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해져. 그래서 내 동기 중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 옛날에 MSX라는 게임기가 있었어. 게임팩이라는 거 있었거든. 근데 이놈이 내 거를 많이 빌려가서 그렇게 해서 갖다 주고 했더니 이 새끼 갑자기 사라졌어. 들고 전학 간 거야. 그래서 야 이 개 양아치 새끼 내 게임팩 내 패밀리 게임팩 막 이랬거든. MSX하고 뭐 그 게임팩 이랬는데 그러고 갔던 애가 그때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학 갔거든. 그러니까 아까라면 다시 컴백하잖아. 그래서 그게 오산고등학교 만나가지고 걔는 서울법대 갔거든. 그때 딱 보자마자 정말 뻘쭘하잖아. 그때 들고 튀었는데 들고 졸라 미안하다 그래서 됐어. 이제 나도 이제 패밀리 게임 안 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고 나는 이제 그걸 몰랐어. 걔가 이렇게 온 거 반이 다르니까. 근데 복도에서 마주친 거야. 너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것도 방송 혹시 볼지 모르지만 그게 김땡땡이라고 우리 동기 중에 서울대법대 가는 애는 한 명이니까 그런 에피소드야. 그래놓고서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오산고등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 한 명이 그때 최상목이라고 경제부총리도 부총리 하셨던 부총리하고 이제 권한대행 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10년 선배인데 11년 선배인가 그런데 그분도 이제 강남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했지만 그래서 동부이천동 보이들 뭐 논현동 보이들 뭐 삼성동 보이 다 뒤엉켜서 내가 살았거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면 이제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유튜버하고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강남으로 갔었던 친구 있고 살잖아. 있고 사는데 내가 유튜브 하면 또 나름 유명해지잖아. 그랬더니 너 누구 아니야?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그때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그 게임 CD를 주고 받으냐고 고등학교 때도 꽤 오랫동안 이제 이사를 가고도 계속 이제 유지를 했었어. 그런데 대학 가고 뭐하고 하면서 서로 연락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게임 복잡십이었던 뭐 서드웨이브니 토피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친구가 나이 먹어서 했는데 야 우리 엄마 요새도 그런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야 한국은 틀렸다. 그러니까
내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들 교육도 그 할머니가 자기 자식 데리고 강남 갔던 엄마가 그 손자들도 다 미국으로 보내고 야 여기 한국에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미국 가자.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조금 전에 아까 이제 강남 얘기가 나와서 한 건데 결국은 이 코어를 향한 그거 코어를 관한 강렬한 욕망 중심부로 더 진입하려고 하는 중심부를 향한 욕망에서 그러면서 아니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울대 아이비리그 그러면 요새 내가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뭐 원티어 뭐 1.5티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난 누나들이 많으니까 뭐 또 얘기하고 뭐 하다가 애들 자기 자식들 미국 유학 얘기하다가 뉴욕대는 1.5티어 정도 되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 아줌마들 지랄이 났네. 내가 그랬거든. 어이구 거기다가 S대 S여대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대 저기 이제 북가자동에 있는 그럼 이러면 어느 정도 아이고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들 아이비리그부터 붙여 티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유반 마담들 어떻게 막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구도지 이런 구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욕망, 그 중심부를 향한. 그러니까는 이제 삶을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면 뭘 해야 되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내가 행복할래요. 어떻게 행복할래요? 돈 벌어야죠. 이게 결국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 결국 이거거든. 사유재산이죠. 네.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 너 왜 사니? 그러면 행복하려고?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갖다 박자.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데?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주님을 믿건 알라를 믿건 뭐 부처님을 믿건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식을 믿건 내 자식의 교육에 하고 그건 자기가 선택할 문제가 되는 거고 종교의 자유, 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을 국가 단위로서 강제하지 않는다잖아. 이게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에 이게 종교투쟁에서 왜 행복추구권이 나는 거는 그런 거니까 서로 신교니 구교니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내가 세우는 거지 종교가나 국가로 나를 하지 말라라 이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도 없었지. 그냥 다 클랜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내 삶을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자가 그 사유재산권이라는 거 이게 그냥 뭐 금은보화가 아니잖아. 옛날에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발전하면서 신밧드의 여행 시절에는 금은보화를 찾아 헤매는 거지만 이제 계좌잖아, 계좌. 그리고 그 계좌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퍼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시각으로 전부 다 이제 내가 계좌 이체해서 내 자식을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계좌 이체해서 저쪽에다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주택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명 애니웨어들이 늘잖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딘가에 북박이로 살아야 되는 썸웨어가 아니라 애니웨어들로 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니웨어들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면서 점점 이제 탈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고.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전제 조건이 돼 있었던 네이션과 네이션 아이덴티티가 지금 다 붕괴되고 있다. 네이션과 네이션 아이덴티티가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어와 페리퍼리에 있으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미제국의 권역이라는 거에서 벌써 서울을 중심으로 보던 그 인식체계에서 벌써 코어에서 뉴욕, 워싱턴, 미국.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 서울과 강남조차도 이미 퍼리퍼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점점. 그러니까는 강남에서 살려면 원베일리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도. 그 현대 그 브랜드 뭐지? H 뭐라고 하지? 그 비싼 아파트 브랜드 있잖아. 그러니까 힐스테이트도 그것도 그냥 평민들 그게 됐고 거기서 반포 H 무슨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원베일리 레미안 브랜드에서도 원베일리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어가 좀 잘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식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치 S파킹이나 내지는 자산 올방에서 계속 올라가는 맛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부동산이 어디가 이보다 더 달달하게 우상향을 하냐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코어에서 부동산만은 재테크 가치로서 코어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자식들이 살 곳 그리고 자식들이 정착할 곳은 그것은 자산 다 청산해서 미국으로 가자라는 건 내 주변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자산가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은
또 모르지. 근데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치. 이제 뭐 특별히 이재명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떠야겠다, 뭐 이민 가야겠다. 그리고 실제 그 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어차피 뭐 캐나다 국적이 있으니까, 미국 국적이 있으니까 뭐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 여기 남아 있으면 계속 돈이나 건드리고 자기 그 사유재산 침해하고 뭐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나 아니면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봐도 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무슨 뭐 살아서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문화자산이라는 게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입학하자마자 그 약간 지금 짜증 났었던 일이 있어. 근데 이게 한국 정치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건데 내가 93학번이거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입학을 한 거야. 그리고 입학을 해서 딱 입학했더니 우리과 교수가 김덕 교수라고 있었어. 외대 정치학과. 근데 그분이 안기부장으로 갔거든. 와, 김덕 교수가 안기부장 같다.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경제수석이 야, 외대 독일어과 선배님이야. 김종인이라고. 아, 김종인이 그때 경제수석이었어요. 경제수석이었어. 그래서 이제 동창회하고 기타 등등해서 봐서 이제 그 동문 내가 이제 거기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씩씩거리는 거야. 아니 씨 김덕 선생은 그때 서울대 나오고 경기고 서울대에 일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KS 마크 뭐 그런 거지. 근데 그분이 그 교수였잖아. 이 출신 학교가 아니라 교수. 그래서 이렇게 화환 들고 갔더니 니들 왔냐고 학교에서 그 동문들 외대 동문들 왔냐고 해서 환하게 맞이해주고 했대. 그런데 그 김종인 수석 같은 경우에 나 그 학교랑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씩씩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도 이제 그거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날 일이나 뭐가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나는 뭐 모사짓 할 게 많아서 그냥 딴 분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나오신 서울대 법대 분들이 가시라고 서울대 법대 분들 나랑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가고 그래서 그분은 외대 후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건데 내가 일단 피했어.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자기의 수화를 거느리고 싶어하거든. 나는 그분의 수화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너도 외대 후배잖아. 그러고 나서 예일에서 석사 한 건가? 네,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박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문화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공론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조심스러워하지. 공론회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를 공론회장에서 정책이나 기타 나라 운영에 있어서도 그게 크게 자산 이동이라든가 자산과 인재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보통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공론회장에서는 얘기를 못해. 이게 내가 계속 그렇지. 조선 십선비들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터놓고 못 하잖아요. 이런 걸 터놓고 해서 내가 아니 충청도 갈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냅둬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개나 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충청도 화법 얘기하는데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고 자산과 인재의 이동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한국을 어떻게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하고 뭐 하면서도 뭐 돈 번 선배가 있었어. 돈 번 선배가 있어가지고 야 미국에다가 이게 뭘 하나 이게 기숙을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숙식 제공하고 그래서 다 공부하는데 근데 해가지고 돈 번 거를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에 있는 학교나 기타 등등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투자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한국 학교에다 기부를 하고 뭐 한 거 아니라 우리 미국 가서 뉴욕 가서 하나의 패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거 발상 자체가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거다. 또 내가 이거 퐁당퐁당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법인세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됐건 법인 뭐 이런 저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의료 사태 났을 때 위근호 사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과 인재가 다 빠져나갈 거다. 위근호 사태요. 한국판 위근호 사태가 벌어진 거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그 부자들은 내숭 떨면서 정말 대중들이 혐오할 짓을 하고 대중들은 또 그 능력 있고 그 기능적인 그 엘리트들이 중요한 거 모르고 또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큰 충돌이 나면서 다 떠날 거다. 그러니까는
그 프랑스에서 자본과 인재가 유출돼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위구노, 그러니까 종교 분쟁처럼 됐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빠져나갔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재와 자본이 빠져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포퓰리즘에 눈이 어두워서 이걸 공론화시키고 있질 않다. 미친놈들이다. 내가 얘기를 하지. 근데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이게 계속 쌓여서 폭발하면 결국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이동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언제든지 들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이미 많이 이동했지. 이미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캐나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교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캐나다나 특별히 뭐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 그 사람들 마인드, 특별히 그 백인들 마인드 속에는 언제든지 국가나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들고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모양의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세대들이 그런 세대들이 태정이 세대부터 폭발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가문 클랜에서 네이션으로 넘어간 건데 킹덤 뭐 이렇게 해서 귀족의 뭐 포이달리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 페로키 뭐 교구에서 갑자기 카운티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행정기관으로 바뀐 거에서 행정기관의 주체가 이제 가버먼트, 그 종교적 교구에서 이제 가버먼트로 이렇게 바뀌고 이러는 거를 그 사람들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사를 내가 얘기하는 게 서양 세계사, 근현대사를 진짜 봐야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보인다. 조선 아무리 봐봐라 지금 우리가 살고 이렇게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카라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할 거야? 옷깃이라고 할 거야? 웃기잖아. 그것도 옷깃이라고 얘기하기에도. 티셔츠, 뭐 우리가 입는 소재, 헤어스타일 이 모든 게 다 조선으로부터 왔냐고. 우리가 지금 조선 삶의 방식, 그 정치 제도, 기타 등등이 다 서구에서 왔지. 정확히 얘기하면 서구를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왔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를 본 거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걸 부정하다가 우리가 제일 잘못한 거는 근대를 부정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반일 감정에 섞여서 근대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이나 기타 등등 역사성의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시작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데스티니 아니거든 이거. 초이스의 문제란 말이야. 그거를 구분이 안 되니까 정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나 대중정치의 가장 그게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기피하는 게 자본과 인재는 국가를 선택해. 특히 기업. 이거 내가 자본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기업인데 기업 투자자. 이게 코스피가 되든 나스닥이든 조금만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마음이 얼마나 심승생승하면서 빨리빨리 이동을 하는지를 알 거라고. 네. 하긴 자기 자신이 투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기업에 투자해놓고 이게 별로인 거 싶으면 바로 돈 옮겨버리잖아요. 딴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면 되게 큰 충돌이 나고 있는 건 아까 하면은 왜 사냐는 질문에 행복해야 하다라는 대답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대답만 하고 살지 않거든. 알라의 뜻대로 살겠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걸 국가체제로 강요하는 나라들. 그리고 중국에서 왜 사냐 그러면 조국의 민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70년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아니야. 그러면 너 왜 사니? 그러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다. 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그건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화라는 거에서 왜 살아가면 행복하게요? 행복하려고 살고요. 그 행복하려면 돈 벌어야죠.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노동소득만 생각하다가 재테크라는 걸 생각을 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웃겨. 노동소득엔 30년 모기지론이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재테크를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냥 남들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런 건데 이제 국제 정치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인과 나스닥과 함께 이게 글로벌한 시각을 진짜 국제 정치라는 게 뭐지?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 그리고 인디비주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자각하고 있는데 그걸 자각한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 인디비주얼하고 프로퍼티와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 트랜스퍼 상황을 눈을 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두려워. 여기는 토착민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토착민들이 되게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그거를 기반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거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뭐겠어. 여기를 어떻게 떠날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모든 나라에 그렇게 인재와 자본이 떠나서 미국이지. 중국은 미국으로 막히니까 지금 일본으로 중국 중산층들을 엄청나게 그 자본 쿠션 치고 수수료 30%씩 내면서도 중국에 있느니 자산 빼들어서 일본으로 그 근거지를 바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아주 냉정한 걸 보자면 지금은 이게 전쟁이 사실상 벌어진 거지. 자본과 인재의 이동이 이 정도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건 이건 사실상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야. 그 총칼을 들고 총을 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존립을 건 투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 오늘 프랑스 내각이 붕괴도 결국은 국가의 존립, 그러니까 네이션의 존립. 근데 이 네이션의 존립과 관련돼서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가버먼트의 개정의 붕괴, 가버먼트의 파산. 응? 그러니까 가버먼트라는 건 세금 걷어서 그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게 기본적인 기능 아니야. 근데 이거 자체가 붕괴되는 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도 지금 국채 위기, 채무 위기 있고 지금 중국도 채무 위기 있고 프랑스는 지금 총리가 이거 이러면 큰일 났는데 했는데도 그거 씹어버렸고 결국은 세계는 대격변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유럽 나라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실제 보면 모든 나라들이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뭐 저는 이제 영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온라인 상에 이렇게 뉴스나 어떤 그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그 이민자들, 특별히 무슬림 이민자들에서 발생하는 뭐 어떤 문제라든지 범죄 문제 그리고 경제 방만한 뭐 재정을 운영해서 복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각 뭐 이런 거는 다 인정하는데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좀 뭐 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이거에 있어서 전 세계를 관련돼서 우리가 자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난 이퀄리브리엄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이 다 붕괴되고 있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케인즈가 했었던 얘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요새. 방코르 시스템.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WTO 체제가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려면 미국이 적정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통해서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는 적당한 정도의 쌍둥이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해외에 풀고 그리고 그 풀린 달러가 여러 나라들의 무역 흑자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무역 적자는 미국만 보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거 미국이 흘려주는 달러를 골고루 해서 그 외환 위기라든지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세상이 미국이 중심이라고 보고 그 교육 이런 금융 이런 거로 다시 환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퀄리브리엄이 기본적으로 WTO에서 깨진 게 미국도 적자를 크게 보고 미국이 적자를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가 중국이 무역 흑자를 다 흡수해.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크게 보는 미국이란 나라와 무역 흑자를 크게 보는 중국이란 나라와 그리고 자잘하게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은 나라들이 봐. 그래서 너무 많은 나라들이 무역 적자를 보고 포퓰리즘적인 재정 정책을 하니까 결국은 국가 파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퀄리브리엄이 깨진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케인즈가 브레튼 우즈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적자가 나는 나라들은 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였었단 말이야. 그럼 무역 적자가 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소비를 강제적으로 제동이 걸려야 돼.
갑자기 샤넬 안 돼. 니네 이거 살 자격 없어. 무역 흑자를 그래서 다시 무역 적자국이 무역 흑자를 낼 때까지는 소비를 자제해야 되고, 그 무역 흑자국은 무역 흑자국으로서 청산기구 세틀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BIS 할 때도 결국 세틀먼트라는 게 이제 국제 청산,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청산의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했으니 무역 흑자국은 거기다가 계속 그 보탬을 내라, 그러니까 기여를 해서 국제 무역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공공기금을 만들어라. 무역 흑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무역 적자국은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가야지. 이걸 완전히 이 자율의 영역을 맡겨놓으면, 그리고 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흑자를 보는 놈은 계속 흑자를 보게 되고, 적자를 보는 놈은 계속 적자를 보게 돼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기본적인 그 구조가 그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네이션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계좌에 표시된 돈인데, 이 계좌에 표시된 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신용창출로 계좌의 숫자가 찍힌다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을 은본위로 받든 근본위로 보든, 그러니까 금이 하나가 있으면 계좌에는 10개가 찍힌다는 거 아니야, 신용창출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신용창출의 이 신용관계, 크레딧이 청산이 되면 모든 게 다 거품이 되고, 원래 있었던 그 금 하나, 그 본위화폐 단위로 모든 신용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방향이 이게 공황이고, 그리고 대축소의 과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신용이 창출되고 숫자가 그 등비급수로 펌핑이 돼 있는 이 숫자를 전 세계 국내적으로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월드뱅크 이런 걸 관장할 수 있는 은행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을 거부하고 FRB가 발권력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이 신용이나 창출 과정을 자기네들이 IMF나 이런 거로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로 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한 건데, 그 국제 질서가 작동하는 그 근본 원리 자체를 미국이 지금 훼손했지. 그리고 그 훼손한 거는 미국 국채 37조 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 재정이 7조 달러인데 적자가 2조 달러가 나고 있고, 그리고 1조 달러가 적자가 나고, 이자로만 이대로면 원금 빼놓고 이자만 1조 달러로 7조 달러 재정에서 재정 적자가 1조에 이자만 1조 달러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유지가 안 되는 유지될 수 없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뭐 트럼프가 무역 적자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뭐 모든 나라들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라는 거는 뭐 밀턴 프리드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돈이 달러가 그 나라한테, 미국이 물건을 사서 달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달러를 통해서 다시 미국 물건을 사잖아요. 또는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그 달러를 뭐 그냥 금고에 놔두고 놀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미국 뭐 시장에 투자한다든지 모기지 상품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에셋에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미국 경제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제 집 앞에 있는 그 GS25에 무역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제가 항상 거기서 사기만 하고 그쪽에서는 제 물품을 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제가 GS25 집 앞 편의점에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게 제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가 그 어떤 국제 무역 시스템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이 그 자유무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뭐 덤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때려 넣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환율을 뭐 평가 절하해가지고 미국 산업을 어떤 의도적으로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위협을 트럼프가 인지하고 이걸 안보 이슈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중산층, 뭐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로 대변되는 그 지역 사람들이 기반이 다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이런 데, 뭐 우울증, 불안 이런 데 빠져들어서 이게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참 유례가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자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건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무역 흑자를 보게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축적 시스템, 이윤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하게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를 중국이 다 쓸어가 버려서 그래서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면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패권국이 제공하는 신용 창출은 그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공재인데 그 공공재를 그 중국이 과점을 하면서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중국이 무역 흑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있으면 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나라는 무역 흑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지.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개도국이야. 가난한 인구들 다 합쳐서 평균으로 우리는 2만 불도 안 돼라고 하지만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국력이나 작동 원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념의 회색지대의 개념을 너무 남용을 하고 있지. 난 그래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 정말 큰 문제라고 봐 항상.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좀 헬레랭한 게 있거든. 미국이 니네가 어떻게 해 이런 거 있단 말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먹거리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잘 일하는 거 못 한다고. 그래서 미국은 8만 5천 불 국가, 우리는 3만 5천 불, 4만 불 국가로서 미국의 소득의 반 정도 되지만 선진국으로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건 미국 패권 질서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다 뺏어가.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의 그거를 다 뺏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뺏어갈까요? 아니 2차 전지 다 털렸고 철강 지금 덤핑 들어오고 있고 석유화학 덤핑 들어와서 우리도 작살나고 있고 2차 전지 산업 같은 거 다 그렇게 돼 있고 전기차 전환으로 가서 중국 자동차랑 가격 경쟁이 되나?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우리의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자기네들 뭐 그 레거시 반도체는 이미 다 자기네들도 삼성전자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7나노 이상 뭐 13나노 반도체인가 그 이상에서는 중국이 다 자급하는 구조로 가고 세계 시장에서 팔아먹기도 시작을 했고 우리의 먹거리 뭐 조선도 중국이 수주 물량 다 해서 세계에서 우리의 지분율이랑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커져서 우리가 중국의 지분을 내줘도 우리의 조선업도 성장을 한 거였지만 이제 어느 순간 제로섬의 순간이 온 거지. 그러면서 중국한테 우리가 남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없다고 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뭐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재와 자본 유출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뭐 선배님의 그 어떤 진단과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뭐 자유무역의 어떤 뭐 규범도 다 깨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어떤 관대한 제국의 입장도 지금 많이 벗어나서 진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방향성을 제시한다 해도 뭐 걔네들이 그걸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계속 앞으로 트럼프가 없어도 트럼피즘은 계속될 것 같아요. 뭐 JD 벤스라든지 이미 트럼프가 공화당을 다 장악해버렸으니까 후계자가 누가 되더라도 최소 앞으로 10년간은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 상황에 대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당위는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한국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 대응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건 상속세 폐지하자. 상속세 폐지하고 법인세 엄청 낮춰라.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창업이라는 걸 대한민국이 되게 매력적인 나라라고. 아니 지금 태정아 너 미국 친구들 많잖아. 한국에 와서 놀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너무 별거 없어라는 좀 창피한 나라가 아니잖아. 여행가나 미국 깡총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재밌거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둘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내가 그런 거지. 미국에서 술 처먹고 밤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걸을 수 있어? 못하는 거거든. 총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치안과 이 정도 놀거리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는 게 서울 같은 얘기할 때 여기가 1000만이 살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글로벌 시티 아니야.
뭐 캐대언 같은 것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역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 지금 캐대언을 보고 자란 유치원생 애들한테 서울은 어떤 곳일까?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창업할 수 있고 애들이 글로벌에서 아니 온라인으로 다 연결하는 그런 세상 아니야. 그래서 법인세나 이런 거 하고 창업 환경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 2차가 이제 그거 지금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규제의 문제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규제 짜졌냐 이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욕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환경 따졌으면 이렇게 발전을 했겠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왜 환경을 못 따졌냐? 정말 가난했으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60년대 70년대 석탄발전소를 세운다고 환경운동하고 탄광 만든다고 환경운동 했어봐라.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질이 못 살겠냐라는 얘기 하거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배지가 불러서 이런다. 그래서 내가 그 스티븐 잡스가 대학 연설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 Stay hungry. Stay hungry. 항상 배고파해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절박해야지. desperate 해야지. 그러면서 이거는 2차 그 새로운 문명의 도시, 뭐 로봇이 돼 있건 AI가 된 거 이런 건 가장 먼저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겪은 인생에서 우리나라가 망한 적이 있잖아. IMF라고. 그때 IMF로 망했는데 우리의 자부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스타크래프트 제일 잘해. 박찬호도 있고 박세주도 있었지만 네. 우리 세대한테는 IMF 때 우리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하나는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1위였어. 초고속 인터넷망이 빌 게이츠가 그때 PC방 보고 이게 뭐냐고. 결국 왜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이 한국은 구석구석 다 깔려있냐고. 그때 우리 절박했거든. 그리고 IT 기업 하겠다고 벤처 캐피탈 그러면서 이제 심영래 씨 신지식인이라는 게 있었어.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신지식인 1호가 심영래 씨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CG 우리가 그때 영화에서 지금이야 우리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 있고 CG 어느 정도 하지만 그때 94년 98년 이럴 때는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터미네이터 2 이런 게 보면서 야 미국 영화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뭐니 이랬을 거고 한국은 CG 안 된다 이랬을 때 심영래 씨가 그걸 도전을 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뭐 디워 그런 게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용가리 디워 이런 게 그런 거 나오고 이제 박세리 박찬호의 시대고 그때 우리가 데스퍼레이트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인터넷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 BM이라는 거에서 미국 말고 BM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유일한 나라였어. 그래서 유럽 지금 IT도 지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SNS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나왔거든. 싸이월드, 버디버디 뭐 그런 거. I love school. I love school이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뭐 프리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IT 창업 그래서 결국 네이버 다음 아니야. 아니 이 지구상에 포탈이 자국 포탈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딨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신저도 지금 우리 거 쓰잖아. 우리나라 거 지금 카카오 쓰고. 이런 거에서 그때 이제 그런 데스퍼레이트하게 그런 신앙 그러니까 한국은 IT가 가장 발달한 나라다. 그리고 IT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뭐 게임 업체나 IT 지금 그때 신규로 부자가 되는 큰 거부가 되는 게 386 세대라고 하지. 김택진이나 뭐 NC나 뭐 그때 그 한 그룹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데스퍼레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가 바뀌는 거거든. 도시가. 그러니까는 뉴욕이 마철루를 짓고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도시를 만들면서 런던이라는 마차가 돌아다니는 도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전기가 공급한다니까 5층짜리 석탄 떼든 도시에서 석유와 전기와 자동차의 도시 뉴욕이 탄생한 게 이제 19세기의 패권국의 도시와 20세기 패권국의 도시니까 그래서 21세기 패권 도시의 모습 현재 나왔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렇게 뉴욕에서 이전했던 것처럼 그 다음 패러다임에 전환할 때 한국이 그걸 선점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내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가 택배 서비스 같은 거에서 집에서 그냥 택배용 엘리베이터 있고 화물 지하에 화물 이런 저부터 다 이용하는 거 하고 뭐 하이퍼루프가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이제 창업 기타 등등 로봇 그리고 이제 자동화 AI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신도시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말고는. 중국 말고 대한민국 딱 2개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게 했을 때 공구리가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제도,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걸 다 허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건 알아. 우리도 뭐 인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인권보다 중요한 게 지금 혁신이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 내가 또 이건 노인 비하가 될 수도 있지만 70세 넘은 노인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해.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더 안전해질 거잖아요. 자율주행은. 그래서 이제 노인 면허부터 뭐 그 지금 회수한다고 하는데 노인들한테 면허 회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부터 자율주행 허용을 해라. 지금 미국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범 도시 만들고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서 뭐 SMR부터 시작해서 전력 그리고 사회 서비스까지 되는 도시를 만들어 그 도시 자체를 해외로 수출해 버리자는 얘기지. 근데 저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론 머스크랑 뭐 잠깐 화상 대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번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다음 공장을 대한민국하고 뭐 몇몇 후보지를 놓고 고려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봤었는데 그때 뭐 포항하고 울산 이런 도시들이 많이 유치 경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뭐 선배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컨셉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그냥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셔와서 그냥 도시 하나를 떼주고 그냥 너 왕국처럼 한번 굴려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 뭐 하이퍼루프, 그다음에 로봇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또는 뭐 시민단체들의 반대나 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를 대한민국에 와서 네가 마치 뭐 킹덤을 운영하듯이 한번 여기를 마음대로 혁신의 장으로 활용해봐 이런 식으로 리스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거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 손정희가 91년까지 한국 국적이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한국 국적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동포였다. 91년에 자기 사업하고 난 거나 기타 등등 하려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하고 지금은 일본의 거의 수호신이잖아. 그렇죠. 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꿈도 못 꾼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재산이 자기가 다 잃더라도 자기가 평생을 쌓아 올린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일본을 AI하고 로봇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다. 다 바치는 게 아니지. 기부하는 게 아니라 다 도전하겠다지. 모든 걸 걸고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도전하겠다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봐. 근데 그런 말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을 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좀 잘 정책을 쓰고 나라가 매력적인 나라가 됐으면 그런 사람도 충분히 대한민국에 끌어올 수 있었다는 뜻이네요. 뭐 그런 사람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었던 거지. 왜냐면 한국 국적자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거 한국 국적으로는 중국 알리바바에 투자를 못해? 야후에 투자를 못하냐고. 그 사람이 문제는 그 투자자를 모을 때 한국 국적이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을 거고 일본 국적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때는 91년도 상황에서라면 손정희가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지금이었었다면 대한민국이 국제적 네트워크나 자금 조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규제 완화만 된다면 충분히 빈산만 왕사자한테 가서 저 한국의 손정희입니다 하고 비전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손정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냐면 우리가 산업자본 위주로 와가지고 캐피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투자은행 그리고 이런 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보수 우파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 너무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좋아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방식으로 경제 성장시킬 수 없다. 아직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국가가 산업은행이 움직여야 되고 국가 정책 기구가 움직여야 되고 자본가들이 그거에 그 리더십하에 따라오는 방식이지 로봇하고 기타 등등에서도 자본가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 선택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본,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국가가 조달하는 자본이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저 사람들이 정말 신세계를 향하는 모험가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최고로 매력적인 나라라는 거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능력으로 해야지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이거지.
언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현대가 됐건 뭐가 됐든. 삼성은 좀 어떨까요? 삼성은 그래도 이건희 회장 있을 때는 좀 민간 주도적이지 않았나요? 나는 삼성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나는 대한민국의 또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는 과정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었고 9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관리 기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게 이렇게 도약의 기간 80년대가 도약의 기간이긴 했지만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 70년대에 벌려놓은 거를 정리하는 기간에서 우리가 이제 도약하는 기간이었고 좀 안정화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비저너리는 없었다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나 그때는 그냥 관성이야. 박정희의 관성으로 가는 시대였지 이렇게 가자가 없었거든. 그냥 올림픽만 치르자. 그러니까 중후 정치지. 그냥 올림픽 하나만 보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90년대부터는 이건희의 부상과 이건희가 꿈꾸고 이건희가 그린 그림의 나라. 그게 이건희가 선진국을 만들었다 난 그렇게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니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지만 그 무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삼성정밀이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 사업과 방산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김승현 회장하고 너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넘기고 이런 것도 그분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이 모든 게 지금의 이 그림은 이건희가 다 그린 그림이다 얘기하는 그게 거야. 삼성에서 하나로 넘어갈 때도 그런 어떤 뒤에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하나로 낙점하고 이 김승현 회장 낙점하고 얘는 이 비즈니스는 얘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고 나는 듣고 있거든.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랑 삼성은 그래도 관계가 좋아 보여요. 네. 그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제일 아쉬운 거는 그냥 우리에게 그런 기업가들은 있었지만 우리 전통의 자본주의에서 하나가 없는 게 있어. 로스차일드도 없고 그리고 뭐 카두리 가문도 없고 사순 가문도 없다고. 다시 말해서 금융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우파가 정치력이 딸리냐고 하면 그 정치력은 금융 쪽에서 발휘되지 산업 자본가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희라는 사람이 정말 특이했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로비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이렇게 큰 그러니까 기업가는 내 공장 잘 돌아가고 이윤 나는 방향이지 스트레이티지 한다라는 게서 국가 총치 상황 그리고 이 제국에 돌아가는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금융가만큼 가지길 수는 없거든. 정보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도 금융 가문이 없는 것도 사실 뼈 아파. 그 금융 가문이 없는 것도 뼈 아프고 그리고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도 이게 아무리 세상이 민주주의고 뭐 이렇게 하도 가문 대 가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앤드 뭐 자본주의, 뭐 개방경제, 시장경제 이거로 신산업을 키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내가 요새 그 보수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거든. 얘들아 꿈 깨. 그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아직도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때나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금융 환경이나 기타 등등으로 봐가지고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국가 주도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국가 주도로 하던 그 역량, 그 테크노크라트들의 역량, 정치가와 테크노크라트의 역량인 건데 그 정치가와 테크노크라트도 사실상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한국 정치에서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지.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나는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뭐 테크노크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나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야. 이렇게까지 없을 줄이야. 그리고 또 내 성격상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맨 땅에 헤딩하기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가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내 방송을 할 때는 들었는데 이렇게 너랑 얘기하다가 보면 나도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내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할 일이 없거든.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고 기대 런덱 봐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코어와 페리퍼리 뭐 시작해서 뭐 아이덴티티하고 뭐 레짐과 오더라는 걸 개념을 구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 정치판에서 뭘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돼서 뭐 덕후짓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이런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그리는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근데 말씀하신 그 금융 문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근데 그러면 개방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뭐 금융 뭐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거기 주요 산업들을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죠. 실제 뭐 웬만한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뭐 웬만한 어떤 그 투자은행들 보면 다 유대 금융권이 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 정말 개방돼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 다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국에 있는 뭐 토스 뭐 이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금융업이 이제 규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꽃피운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금융권을 다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어 이런 거를 과연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같은 것도 보면 미국에도 실리콘밸리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좀 방구 좀 낀다는 기업들 CEO는 다 인도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다 파차이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해서 아는 그런 기업들 보면 다 그냥 인도계가 꽉 잡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인들이 그걸 용납을 해주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베스트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차 나델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인도계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뭐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CEO가 됐겠지 하고 이걸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뭐 IT 쪽이 개방이 돼서 인도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한국의 뭐 IT 판교 이런 데를 주름 잡고 다닌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한국 IT 기술 업계는 한층 도약을 하겠지만 과연 그런 분위기를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촌놈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뭐가 좋냐라고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금융자본은 늑다리를 상대 안 해. 내가 이러거든. 아니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을 더 이상 금융이 돈 벌 것도 없고 그런 회사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파산을 한다 뭐 했을 때 M&A를 한다 때나 돼 있는 거고 금융이 제일 큰 돈을 버는 건 똘똘한 놈이네. 이 세상에 새로운 게 그러니까 봐봐 세상에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기업을 키워. 그게 미국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큰 기업을 삽시간에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금융자본가들이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도 얘기하면서 창업하는 젊은이가 삼성전자 정도의 그 기업을 키운다. 그러니까 정주영과 이건희 그러니까 이건희는 아니고 이병철 이런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세웠었던 격동기의 기회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웃기는 게 항상 격동기지. 맞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항상 격동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젊은이들. 아니 일론 머스크 봐. 저 사람 20년 전에 20년이 뭐야 10몇 년 전에 파산한다 뭐다 했었던 사람이야. 꾸역꾸역 스페이스 X나 그 테슬라나 둘 중에 하나 포기해라. 근데 두 개 다 꾸역꾸역 밀고 나갔잖아. 그리고 지금 세상에 제일 큰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카르텔이 됐더니 뭐 마피아 뭐 페이팔 마피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거야. 아니 그럼 저 정도의 모험을 하는데 저 정도의 끈끈함 없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마피아는 그 땅에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고 아니 저렇게 망망대해를 해집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이게 유대감은 있어야 저 망망대해 배 타고 나가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부가가치를 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듣도 보도 못한 영역으로 나가고 있는 거를 봐라 이거지.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거잖아. 근데 되게 내가 걱정되는 건 이러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미국만 있었던 그 능력이 이제 중국도 있잖아. 중국도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기차 일론 머스크 하나 없으면 전기차는 중국 세상이야. BMW도 안 되고 현대도 안 되고 벤츠도 안 되고 다 안 돼. 아우디도 안 되고 이제 중국 전기차 대비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뭐 GM이고 뭐고 모든 자동차 메이커 토요타하고 다 합쳐도 중국차한테 져. 그런데 왜 서방이 아직 전기차에서 중국보다 우위일 수 있냐? 테슬라 하나야. 테슬라 하나는 더 따지고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의 발상 전환하는 그 인간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었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시대 변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선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장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가가 아니라 또 정치가가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정경유착이라는 말. 정경유착이 돼서 뭐 어쩌고 이런 게 이제 민주화 시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정경유착이 아니었으면 유치산업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작용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소득 재분배와 이런 평등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이렇게 포퓰리즘 하다가는 나라 개꼴나고 뭐 암울해지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암울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가 뭐 기업도 위하겠다 또는 뭐 노동자도 위하겠다 또 미국 진출하는 것도 돕겠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관성,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방향이 없고 결국 사회주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어떤 철학과 방향성이 없으니까 뭐 저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피해는 뭐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파의 FM 담론을 이해한 사람이야. 금방 이해해. 내가 봤을 때. 그런데 통합적인 그게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시야가 시간 단위로는 오늘 그리고 이슈로는 하나.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그게 안 되고 아까 내가 뭐 이거 방송 찍기 전에 얘기했지만 택틱은 능한데 스트레이치지라는 개념 자체를 삶을 그러니까 내가 그래. 스트레이치지라는 건 그 케인즈라든지 처칠이라든지 지금 어렸을 때 지금 부유하게 크거나 지금 여유가 있어서 하늘 보면서 망상하고 지도 보면서 망상했던 애들 그런 애들한테서 이 스트레이티지가 나와.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이란 사람에게서는 그 기민한 사람 파리파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요렇게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렇게를 피할 수 있는 걸 못한 사람이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택틱으로 모든 거를 풀어내려고 하고 전략으로. 근데 이게 이재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서의 그 가장 큰 문제지. 오늘만 살아.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재명은 오늘만 사는 기술이 만렙 찍은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기술이 만렙 찍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 한국 정치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대표도 되고. 그 참 비극적이네. 국가적인 어떤 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피곤한 일이지. 최근에 그 선배님 이거 전기요금 관련해서 또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실제 한국에서는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싼가요? 182원, 150원. 원가가 비싸다.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요? 원가는 똑같지. 원가는 똑같은데. 전력구매소에서 받아다가 사실은 똑같지가 않지. 왜냐하면 이제 배전을 해야 되고 뭐를 하고 그거 해야 되니까 가정용이 이제 더 설비도 많고 전봇대까지 이렇게 다 땡겨 있고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그러니까 전력구매소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120원에 산다고 하고 그다음 120원에서 남겨먹고 팔아야 되잖아. 남겨먹고 팔 때 이제 농업용 분류하고 뭐 이런저런 할 때 그때 이제 전기가 무슨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따로 있어. 그거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요금을 매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120원에 사서 발전소에서 발전한 거 120원에 사서 그것도 평균이야. 그러니까 원자력한테는 50원, 60원 사이에 사고 그리고 그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는 120원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판매를 가정용 150원대 그리고 산업용 182원대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남겨서 지금 빚 갚고 있지.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고 있지. 그 한전에 있는 한전 200조 부채를 갚고 있지. 흑자를 내면서.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 전기를 당연히 싸게 해줘야 되는 게 상식인데 참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치적 저항의 문제지. 표의 문제고.
가정용은 올리고 가정용 일반용 그러니까 상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당장에 편의점주부터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날 텐데. 그리고 요새 베이커리 가봐 빵도 다 전기로 굽잖아. 뭐 파리바게트가 됐던 뚜레쥬르가 됐던 거기 가서 뒤에 있는 오븐 보면은 전기 오븐 렌지라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모든 원가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는 못 올리고 기업들한테 전가한 거지. 기업들한테 전가했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이 한계가 오면은 폐업하는 속도를 뭐 전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기에서만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루이지애나로 간 현대제철 얘기 많이 하는데 현대제철이 전기요금을 1조를 낸단 말이지. 1조를 1년에 내는데 그런데 루이지애나는 그 킬로와트로 하면 70원. 우리나라에서는 182원, 189원. 그러면 거기로 이동을 한 거로 전기요금만 한 6천억을 절약을 하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1조에서 3,800억이 된다고. 야, 뭐 그것만 해도 일단 답이 나오네요. 답이 나오지. 네. 왜 루이지애나로 가냐 이거지. 우리나라에서 철강이라는 게 철강이 우리가 강판이라고 하는 게 강판이 50%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왜 강판을 많이 만들겠어? 자동차하고 조선에서 강판으로 쓰는 게 전체 철강 소비의 50%가 넘고 그다음에 이제 형강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H 뭐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모양이 있는 강. 그래서 건축용으로 쓰이고 하는 형강들. 그다음에 이제 철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 거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강하고 철근에서는 중국 덤핑에 남아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판 같은 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데서 결국은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인 거지. 현대모비스나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사실상 존재하는 현대의 1차 벤더인데 그 1차 벤더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 부분이 큰 거를 그 미국으로 가서 줄이는 게 되는 거고 미국의 뭐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생산 요소로 봤을 때 그쪽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는 거고 또 철강 같은 경우는 관세도 심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현지에서 하면 그럼 지금 220만 대 그러니까 자동차 220만 대 정도의 그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지. 현대모터스 그룹의 총 2개 현대하고 기아 합쳐서 700만 대 정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220만 대 강판이라. 그러면은 과연 한국에서 강판 만들어서 어디다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감당이 되느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뭐 기업들 엑소더스 문제도 있고 그 최근 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석유화학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뭐 거의 도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뭐 파산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서 그 가장 원자재의 기본이 플라스틱, 철강. 일단 전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뭐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남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일처럼 생각하다 큰일 난 게 이제 대산, 여수, 울산 3대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큰일이 난 거고. 그러니까 정부는 연말까지 25% 감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25%를 누가 하냐고.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은. 이게 더 문제는 조금씩 나눠서 감산을 하면은 답이 안 나고 모든 회사가 적자 회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산을 해서 가격이 올라서 흑자가 될 때까지 감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구조조정 어떤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건데 그걸 누가 망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왜 또 그러면 결국은 머니 게임이 되고 이제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는 놈이 죽는 거다라는 게임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계열사들인데 머니 게임이 붙었을 때 그 그룹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드랍을 해야 되는데 계속 레이스가 붙으면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유동성을 악화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참 난감하겠어요. 왜냐하면 한쪽을 선택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모아놓고 제비뽑기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여수하고 울산하고 아까 하나 더 어디? 대산.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충남. 충남. 이제 서산하고 이쪽에 있는 대산 석유화학 단지.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인데 거기들 이미 가보면은 상가들 공실률 엄청나고 도시가 이제 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대 연봉을 받던 그러니까 우리 그 평균 연봉 1억을 제일 먼저 뚫은 게 여수 석유화학 산단인데, 근데 이제 거기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 25%의 구조조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증산도 증산이고, 그리고 산유국들 자체가 석유화학을 제품, 아니 우리가 석유를 여기서 나는데 딴 날 가서 석유화학을 하냐, 우리가 직접 하자고 해서 1250만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 생산량만큼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 지금 만큼 중동이 신규 공급이 생겼고,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 자체가 중국 1등이니까, 아니 중국이 아니라 중동이 1등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는 마진이 줄고 하지만 우리도 이만큼 돈이 맞는 그 끄트머리였었던 건데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거지. 근데 혹시 선생님 한국에서 했던 석유화학은 뭐 주로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 에틸렌, 지금 우리 여기 물병 있잖아. 그러니까 에틸렌을 뽑아서 우리가 물병, 비닐, 기타 등등 소재 만드는,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도 대시보드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전부 다 플라스틱. 아니, 폴리에틸렌이 이거 옷에도 들어가고 그런 이 거의 범용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산업이, 아니 지금 이 카메라도 이거고 지금 여기 이것도 플라스틱이네. 죄다.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이라는 게 성형 가공을 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나 이거 페트병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게 페트병 나온 지가 이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그 바람을 훅 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훅 쏴서 이걸 빡빡빡 찍어내는 게 이게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잘 없었거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말고도 캔 있잖아. 캔 하면 옛날에 알루미늄 캔이었다고. 근데 철강하면 녹슬잖아. 근데 그 철강으로 해서 그 녹슬지 않는 캔을 포항제철이 맨 먼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캔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요상한 짓을 잘하는 나라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생존해왔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에서 생필품에서 플라스틱 모자라지 않게 세계에서 제일 이런 공급이 확실히 갖춰져서, 그래서 우리의 후생 지수를 되게 높이고 이렇게 산업 발전할 수 있었던, 산업의 쌀이라고 불렀던 게 플라스틱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부르지만, 그러니까 그 시기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시절에 그 델몬트 병 알아? 델몬트 물병? 유리병 큰 거? 네, 알죠. 그러니까 오렌지 그 주스 담아서 하는 그거 옛날에 서울우유 이런 시절에 그 유리병에 위에서 뚜껑, 종이 뚜껑 따고 와서 다시 환수하고 이랬었던 거. 태정이도 그 세대인가? 저 서울우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델몬트는 확실히 기억나요. 델몬트에서 네. 집마다 다 큰 물병 쓰고 그랬었던 거건, 그런 걸 전부 다 이게 대처하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석유화학이나 이런 범용 제품, 에틸렌을 이용한 이 범용 제품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큰 공헌을 한 석유화학 이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S-오일의 생산 방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나프타 크래킹. 그러니까 우리가 여천 NCC 요번에 그 대림이 아니라 이제 DL로 이름을 바꿨는데, DL하고 거기 하나하고 거기 합작한 회사 그 여천 NCC가 나프타 크래킹 센터. 그러니까 나프타를 부셔서 이제 그러니까 에틸렌을 뽑아내거나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설비들인데,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나프타 가격은 올라가고 에틸렌 가격은 떨어지니까 한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프타를 부산물로 받잖아. 그래서 이제 S-오일에서 하는, S-오일은 또 지금 우리나라 회사지만 거기는 대주주가 저기 아니야. 빈살만 왕세자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한 게 그거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정유를 해서 뭐 우리 휘발유 빼내고 못 빼내고 그러면서 나프타 나온 걸로 크래킹을 해서 이걸 뽑아내는데, 원유에서 바로. 그러면 생산성 자체가 되게 높아지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석유화학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벌어져야 되고 그 시설이. 그러니까 S-오일은 그걸 이미 투자를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머니게임으로나 뭐로나 빈살만 왕세자가 거기랑 머니게임 할 생각, 그리고 석유 산업에서 그럴 거고, 그 공정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 중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더 효율이 높은 신공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야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러스트 벨트 생기는 게 확정이지. 왜냐하면 대규모 뭐 산업이 사양되고 이제 실직자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지금 25%를 감산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쪽에서 한 회사가 무너지면 그 산단의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골고루 여수, 울산, 이 대산이 이렇게 골고루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한 개 산단이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눈치 싸움이라고 봐야 되나? 정치인들도 뭐 참 골치 아프겠어요. 뭐 골치 아프다는 게 어쨌든 뭐 어디를 선택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 돌을 맞을 짓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될 게 이제 세금으로 좀비 기업 만들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러스트벨트가 되고 공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쌍용은 공장 하나가 문을 닫은 소요 사태지만 이제는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소요 사태. 그러니까 산단 하나가 점거당한 노란봉투법이 나는 그래서 이재명이 미쳤냐고 그런 거야. 진해 정부에서 노동자가 시위하면 지금 누가 골치 아파. 그걸 진압해야 되는 게 누구야. 본인 정부라고. 본인 정부인데 노동자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러니까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도시점거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어. 노동자 투쟁이 파업이 도시점거 사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꼬라지가 지금 경제 위기 오면 그 회사는 무너지고 파산을 하고 끝난 공장에 노동자들이 이거 살려내라고 도시점거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거를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나는 이재명이 좌파의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현재 분위기를 봐도 그렇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그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저는 좀 놀랐거든요. 아까 뭐 저희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당연히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한테 지지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국정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정청래랑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는 걸 봐도 민주당 안에서도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참 역설적이에요. 내가 그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내가 뭐 영상 제목에도 그렇게 했는데 노조는 파업할 권리를 얻었고 기업은 떠날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노동자들한테 노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거든. 당신들 전기가 오르면 전기요금 오르면 당신들은 뭐가 좋은데 녹색 정책을 지지를 하냐. 당신들 회사가 사라질 사태가 벌어지는데. 난 요새 그냥 좀 약간 좀 방관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수 없는 놈 소리 정말 많이 듣겠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녹색 세력과 노동자 세력이 합세해서 권력을 잡았다까지는 알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답 없는 행동들을 해? 지금 뭐 마무리를 하자면 선배님 뭐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암울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 긍정이라는 거 만들어 가야지 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신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대들이 겪었던 위기라든지 난감함이라는 거에 대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걸 잃기 때문에 힘든 거지. 옛날 어른들은 바닥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가 무조건 낙관적이야. 어지간하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거거든. 판잣집이 뭐 반지하가 되고 그다음에 벽돌집이 콘크리트 집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우상향하는 거에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던 시절이 끝난 거고 미래가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 앞에서 다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약을 꿈꾸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더 나아지겠지 뭐. 나아질 일만 남았다. 나아질 일만 남았는데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절대 동감합니다.
선배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